블랙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T의 마음으로 보면 당연히 죽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아서 죽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이제 날아가고 있고 그때 빛이 나의 옆으로 날아오고 있다면 내가 돌진하고 있는 블랙홀 쪽을 향하는 우주의 풍경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우주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제일 미스터리한 존재가 블랙홀일 텐데요. 블랙홀은 현대과학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존재이지만 뜻밖에도 기원은 꽤 옛날부터 거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8세기로 돌아가면 영국 노팅엄셔 출신의 존 미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거든요. 이 과학자는 참고로 되게 수학적으로 우주를 연구하는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란 측면에서도 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TMI로 하나 이야기해 드리면 존 미첼이 했던 업적 중에 하나로 밤하늘에 펼쳐진 별들의 공간 분포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냥 별들이 우주 공간에 무작위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비해서 유난히 별 두 개가 서로 인접하게 모여서 짝을 이루고 있는 게 좀 많더라, 이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이걸 근거로 존 미첼이 되게 시대를 앞서 나간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별 두 개가 서로 중력을 주고받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여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통계학적인 수학적인 틀과 천문학을 결합시켰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존 미첼은 대중적으로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천문학을 좀 더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전 되게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나아가서 존 미첼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원래 존 미첼이 하고 싶었던 건 우주에서 빛나는 별들의 질량을 좀 더 정확하게 재고 싶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지구에서도 공을 던지면 공이 얼마 못 가서 쭉 올라가다가 속도가 멈추고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지구 중력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누군가 별 표면에서 무언가를 위로 던져 올린다면 별에 강한 중력이 있을 테니까 얼마 안 가서 다시 속도가 0이 되고 땅 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궤적을 그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존 미첼은 별의 빛을 활용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시까지만 해도 뉴턴이 주장했듯이 별을 아주 작고 가벼운 알갱이, 그러니까 빛 알갱이로 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뉴턴의 관점에 따르면 아주 작고 가벼울 뿐 어쨌든 빛 알갱이도 질량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빛 알갱이가 별 표면 바깥으로 방출되었다가 별 중력에 붙잡혀서 다시 떨어질 텐데, 그 정도를 내가 잴 수 있다면 별 빛이 별 표면을 떠나서 어느 정도로 속도가 느려지는지를 내가 잴 수만 있다면 그 별의 질량을 내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관점으로 이제 여러 계산을 하다가 아주 재밌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별이 너무 중력이 강하다면, 너무 질량이 무겁다면 그 경우에 그 별의 빛은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할 겁니다. 왜냐면 별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탈출 속도가 빛보다 더 빨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버리면 그 빛은 영원히 탈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적용해서 당시 미첼은 빛을 바깥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다 사로잡고 있는 별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상의 별을 어둠의 별, 다크스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미첼이 상상했던 다크스타는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블랙홀의 그림과 잘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첼이 이 계산을 또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앞서서 천문학자 중에 올레 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목성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이오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에 비하면 오차가 크긴 하지만 어쨌든 빛의 속도가 얼마다 라는 추정치를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머가 쟀던 빛의 속도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당시 미첼은 빛의 속도로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중력이 강한 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빛도 나오지 않으니까 어둠의 별, 다크스타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 미첼이 주장했던 다크스타는 오랫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냥 수학적인 망상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블랙홀의 존재가 대두되기 시작을 한 건 양자역학과 거시세계에서의 중력, 이 역학이 잘 만나면서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를 슈바르실츠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슈바르실츠가 이제 어떤 계산을 하냐
하냐면 똑같이 어떤 별이 있고 너무 질량이 무거워서 아주 강한 중력으로 주변을 휘어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시공간이 너무 극단적인 곡률로 휘어져서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깊은 시공간의 어떤 웅덩이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를 계산을 하고요. 이때 똑같이 미첼이 한 것처럼 어느 정도 반경에 들어오면 빛도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슈바르실츠 계산에 따르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이걸 또 슈바르실츠 반지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경계 안쪽에 들어와 버리면 빛도 탈출할 수 없고 그 바깥에서는 빛이 겨우겨우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경계선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블랙홀이라는 개념을 좀 더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무언가가 반짝반짝거리는 비컨, 램프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만약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 있으면 어쨌든 깜빡깜빡거리는 빛 시그널, 그 신호가 블랙홀의 중력을 겨우겨우 벗어나서 멀리 떨어진 우리에게까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목격하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건의 지평선보다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아무리 그 비컨 램프가 깜빡깜빡거려도 빛 자체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무슨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물리학자 볼프강 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건 마치 지구가 둥그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수평선,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면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수평선, 지평선을 넘기 직전까진 그로부터 날아오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지만 지평선 너머로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영원히 해당 정보를 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내가 관측할 수 있는 세계와 관측되지 못하는 경계를 가르는 지평선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해서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슈바르실츠가 이제 이처럼 아주 무거운 별이라면 극단적으로 시공간이 휘어 들어가고 그래서 빛도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예측을 했지만, 여전히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일단 문제가, 이론적으로 그러면 그 막대한 별의 질량이 다 한 점에 모여서 부피가 0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방정식에 끼워 넣기가 참 어려운 개념이었거든요. 실제로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던 아인슈타인 본인도 그렇고, 또 유명한 천문학자 중에 아서 에딩턴도 그렇고 아주 많은 천문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로저 펜노즈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수학적으로 블랙홀의 붕괴한, 그래서 만드는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해답을 제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이 블랙홀이 그러면 실제 우주 공간에 정말 존재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블랙홀의 존재를 관측적으로 검증하게 되었던 역사가 또 되게 재밌습니다. 한창 미국과 소련이 서로 비밀리에 핵무기 실험을 하고 서로 냉전 갈등이 아주 극에 치달하고 있을 때, 이제 두 국가가 서로 상대 국가에서 혹시 또 몰래 핵무기 실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닐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만약에 어디선가 핵 폭발이 벌어지면 그때 방출되는 뭐 감마선, X선 같은 고에너지 방사선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쟤네 지금 몰래 실험하고 있다, 이런 거를 찾아내려고 한 거죠. 그때 날아갔던 이제 사운딩 로켓이라고 하는 좀 소형 실험용 로켓들이 있는데, 그때 우연히 궁수자리 방향에서 뭔가 강렬한 X선을 내뿜는 천체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체를 궁수자리 X1이라고 불렀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궁수자리 쪽 방향에 아주 뜨거운 별이 있어서 X선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빛을 방출할 수도 있을 거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만족스럽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왜냐면 X선 정도로 파장이 짧고 아주 강렬한 에너지를 설명하려면 진짜 별의 온도가 수천만 도에 이를 정도로 뜨겁다고 가정해야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 소련 출신의 물리학자 시클롭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클롭스키는 나중에 칼세건이랑 같이 그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아주 진지하게 고민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이 시클롭스키가
조금시가 이제 어떤 대안을 제시하냐면 저게 어쩌면 블랙홀일 수 있다. 블랙홀이 워낙에 강한 중력으로 주변에 지나가는 가스 구름이나 별을 으스러뜨리고 다 빨아먹을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블랙홀 주변을 맴도는 어떤 압착된 물질의 원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크리션된 디스크, 강착 원반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렇다면 충분히 이 가스 원반이 뜨겁게 가열되면서 우리가 관측하는 X선 같은 고에너지 빛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이 두드러지게 되었고요. 나중에 조셀린 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파 천문학자가 펄사라고 하는 중성자별처럼 이제 빠르게 요동치고 빛을 내는 여러 천체들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고밀도로 압축되고 붕괴된 별의 시체와 같은 존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천문학자들도 오랫동안 상상 속의 개념으로만 여겨지던 블랙홀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 많은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를 비롯해서 먼 은하 중심에 이런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지는 이제 어떻게 아느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시클롭스키의 강착 원반 개념을 활용하면 돼요. 우주 공간 은하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소가 있고, 수소를 머금은 가스 물질들이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아주 무거운 초대 질량 블랙홀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블랙홀이 있고 강착 원반이 있으면 얘네가 이제 빙글빙글 빠르게 돌겠죠. 이 모습을 지구에서 관측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강착 원반이 멈춰 있다면 우린 항상 일정한 파장에서 이 강착 원반의 빛을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얘네가 빠르게 돌면서 절반은 매번 지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절반은 반바퀴를 돌아서 우리 지구 쪽에서 봤을 때 멀리 도망가는 쪽으로 또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빛이라는 건 다가올 때 또 멀어질 때 원래 파장에 비해서 파장이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착 원반의 빛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측을 하게 되면 절반, 우리 지구 쪽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면서 파장이 짧아지는 파트와 우리 지구에게서 멀리 도망가는 쪽으로 이동하면서 파장이 길어지는 파트가 함께 섞여서 관측이 되는 거죠. 원래는 만약에 얘네가 멈춰 있었다면 강착 원반의 파장이 아주 뾰족하게 특정한 파장에서만 관측이 되었어야 하는데, 원래 파장보다 파장이 좀 더 길어진 쪽과 짧아진 쪽, 이 두 영역 양쪽으로 넓게 퍼진 약간 종유석처럼 볼록 넓게 퍼져서 솟아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런 그 천문학적인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럼 라인에서 이 특정한 원자들의 파장 라인들이 좀 더 펑퍼짐하게 넓어진다, 폭이 넓어진다라고 해서 라인 브로드닝, 선폭 증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옆으로 펑퍼짐하게 더 넓어지는지를 보면 그 블랙홀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강착 원반이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강착 원반을 붙잡고 있는 블랙홀의 질량도 알 수 있고, 그 은하 중심에 얼마나 육중한 블랙홀이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허블이 됐든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웹이 되었든지 거의 모든 망원경으로 은하 중심에 블랙홀 질량 위력을 잴 때 딱 이 선폭 증가 방식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 블랙홀 하면 이제 또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정보 패러독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짧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이제 스티븐 호킹이 블랙홀도 소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시하게 되면서 거론된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블랙홀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우주에 딱 한 번 블랙홀이 생기고 나면 주변의 물질을 집어삼키면서 블랙홀이 무럭무럭 자라고 무거워지고 성장을 하겠죠. 그 상태로 그냥 블랙홀은 계속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블랙홀이 집어삼킨 물질들의 정보가 어디로 날아가는 건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킹은 블랙홀도 영원하지 않다, 마치 열을 방출하는 것처럼 열 복사의 형태로 조금씩 블랙홀의 에너지를 잃고 궁극에는 자신의 질량을 다 소진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호킹 복사, 호킹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호킹이 예측한 대로 정말 블랙홀이 열 복사 형태로 자신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사라지고 있다면 이 열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정보를 품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다 모든 정보를 희석시킨 다음에 사방으로 고르게 자신이 품고 있는 질량, 가운동량, 그 온도에 해당하는 자신의 열기를 사방으로 방출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분명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물질들의 여러 입자, 배열 상태 같은 양자역학적인 레벨에서 존재하고 있던 모든 정보를 다 집어삼켰을 것이고, 이 정보는 당연히 어디
가면 안 되거든요. 어디 사라지면 안 돼요. 근데 블랙홀이 아마 그 잡아먹은 물질들의 정보를 그대로 품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블랙홀조차 열 복사 형태로 다 사라지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이제 블랙홀이 잡아먹었던 정보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거는 정보 보존의 원칙에서 어긋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건 아직 완벽하게 해설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애초에 호킹 복사라고 하는 게 정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은 관측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패러독스를 해결을 해보려고 좀 마법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블랙홀이 모든 정보를 집어삼켜서 자기가 안쪽에 품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이 3차원의 존재라면 그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경계면은 구면처럼 2차원의 세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2차원의 세계의 홀로그램처럼 블랙홀이 잡아먹은 정보가 투영이 되어서 어디 안 가고 거기에 잘 축적이 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가 호킹 복사를 단순히 열 복사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꼭 그렇진 않다. 이 블랙홀이 품고 있던 어떤 양자역학 레벨에서의 정보가 어디 소실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라지지 않고 호킹 복사 과정에서 함께 우주로 새어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방식의 대안을 고민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다 아직 관측된 적이 없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학을 보다에 우리 정영진 MC님도 그렇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블랙홀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사고 실험들을 많이 해서 저도 생각지 못한 흥미로운 질문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재밌는 그 질문을 하나 봤는데 2015년에 이제 그 라이고라고 하는 중력파 검출기에서 블랙홀 두 개가 꽝 부딪히고 충돌하고 병합하면서 이제 우주 전역으로 퍼뜨린 중력파를 검출해서 블랙홀 두 개가 충돌했다는 걸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품으셨더라고요. 이분의 질문은 이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 주변의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경계는 빛조차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정보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한다는 건 결국 그 두 블랙홀 사이 거리가 0이 되었다는 거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어쨌든 블랙홀 A가 있고 블랙홀 B가 있으면 이 블랙홀 B는 블랙홀 A의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갔을 테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블랙홀 두 개의 직접적인 충돌, 그 여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당시 중력파도 재고 블랙홀 두 개가 충돌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전 되게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제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할 때 어떤 과정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좋은데 처음에는 두 블랙홀이 서로의 중력이 이끌려서 나선 형태를 그리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종 과정에 병합, 머징을 하게 되고 그때 링다운의 형태로 여운이 우주 공간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블랙홀이 만드는 중력파라는 건 이미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너머까지 시공간이 쫙 왜곡이 되어서 계속 퍼지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중력파의 물살이라고 하는 건 일찍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너머까지 시공간이 휘어져 있으면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쪽은 볼 수 없지만 애초에 블랙홀이 왜곡시킨 그 시공간의 영향은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블랙홀 두 개가 서서히 만나면서 주변 시공간을 더 극단적으로 왜곡시키고 결국에 만나면서 합체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미 그 두 개의 블랙홀이 만들고 있는 시공간의 왜곡은 충분히 바깥으로 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측한 건 실제로 블랙홀 두 개의 만남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두 블랙홀의 직접적인 만남은 두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는 건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력파라고 하는 건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까지 멀리 퍼져 있는 시공간의 진동의 떨림, 그걸 감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과 관계없이 우리가 충분히 관측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T의 마음으로 보면 당연히 죽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아서 어떤 튼튼한 우주선을 타고 죽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재밌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블랙홀이 움푹하게 파놓은 아주 극단적인 그 시공간의 공류를 타고 쭉 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중력적인 도플러 효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제가 그 강착 원반 관측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일반적인 도플러 효과를 설명을 드렸는데, 중력적인 도플러 효과는 그 시공간이 왜곡되면서 시공간이 늘어지면 빛의 파장이 늘어져 보이고 시공간이 압착되면 좀 더 파장이 짧아 보이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의 도플러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홀 쪽으로 빠르게 끌려 들어가면서 내가 뒤쪽에 멀어지는 우주를 본다라고 하면 내가 이미 심하게 왜곡된 중력장을 따라서 빠르게 끌려가면서 뒤통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반대편의 우주의 빛은 더 길게 파장이 늘어진 채로 관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중력적인 적색편이라고 부르고, 멀리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붉고 어둡게 이제 희미해지게 보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광행차라고 해서 내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외부에서 날아오는 빛을 볼 때 들어오는 빗줄기의 경로가 좀 다른 각도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비가 오는 날 버스 타고 달릴 때 창밖에 빗방울 떨어지는 각도가 휘어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실 수 있어서, 차가 멈춰 있고 빗방울이 수직으로 떨어지면 내가 창문 바깥을 봤을 때 빗방울은 그냥 90도로 떨어지겠죠. 근데 내가 버스가 이제 앞으로 빠르게 달리기 시작을 하면 점점 빗방울은 내 쪽을 향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블랙홀의 깊은 중력 감옥을 향해서 빠르게 이제 날아가고 있고, 그때 빛이 내 옆으로 날아오고 있다면, 원래라면 내가 멈춰 있다면 그냥 옆으로 90도로 날아오는 빛이었겠지만, 내가 앞으로 돌진하면서 빛을 보다 보니까 마치 내 앞쪽으로 그 기울어진 각도로 별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광행차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블랙홀 주변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내 뒤통수에 있던 우주의 풍경의 빛까지 마치 내 앞쪽에서 날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뒤통수의 우주는 굉장히 빛이 넓게 퍼져서 좀 휑하게 보이지만, 내가 돌진하고 있는 블랙홀 쪽을 향하는 우주의 풍경은 완전 좁은 영역 안에 완전 압축이 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별이 촘촘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풍경을 보게 되는 거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정말 그 특이점까지 다다를 때 내 모습은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나는 내 발끝을 문제없이 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내가 놓여있는 로컬한 세계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똑같이 빛의 속도가 유지가 됩니다. 내 손도 볼 수 있고 내 발등도 볼 수 있고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다만 상대성 이론이 이제 문제 삼는 건, 내 로컬한 세계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 있는 우주,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진 두 세계가 서로를 어떻게 상대적으로 인식할 것이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를 할 때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블랙홀 속에 들어가면 우주의 미래까지 순식간에 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면서 외부를 봐도 결국에 외부 우주는 점점 시간 지연 효과를 겪으면서 느리게 흘러가는 우주를 보게 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는 나를 봐도 똑같이 시간 지연 효과를 겪으면서 점차 멈추어가는 나를 보게 될 거고, 미래를 꿰뚫어 본다거나 그런 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홀의 진짜 색깔이 검은색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블랙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색깔이 검해서가 아니라 빛조차 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을 뜻하는 블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블랙이란 이름보다는 앞서서 존 미첼이 사용했던 단어 다크라는 개념이 좀 더 적절한 워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름을 다시 바꾼다면 다크홀 뭐 이렇게 해야 좀 더 좋은 이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홀이라는 거를 그럼 왜 천문학자들이 당장 가볼 수도 없는데 왜 연구를 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블랙홀이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물리학의 역사를 보면 이제 현대 물리학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연구하는 양자역학이 있고, 정말 거대한 우주를 연구하는 거시세계 물리학,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혹은 뉴턴의 고전역학,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스케일의 체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 이 두 가지의 물리학 체계는 아직 화해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 화해 가능성을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에서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블랙홀은 부피는 0이니까 원자보다 작은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고요. 동시에
너무나 질량이 무겁고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왜곡시키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가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거시적인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블랙홀은 미시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거시적인 존재이기도 한 겁니다. 그 점에서 어쩌면 블랙홀을 잘만 연구하면 우리가 양자역학과 거시세계 물리학을 잘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블랙홀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